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 중에 사건, 사고를 다루거나 개인적인 일화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일부는 사기꾼들이 너무 치밀해서 어떻게 저런 방법들을 생각해냈을까, 저건 누구든 속겠다 하는 일화들이 있고, 어떤 사례들은 어떻게 저렇게 단순한 말이 넘어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며칠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믿고 큰 돈을 빌려준다든지, 만난 지 얼마 안 된 이성이 너무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서 동거를 급작스럽게 시작을 한다던가, 굉장히 성급하고 위험한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경계선 지능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돼요. 물론 지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과정에는 지능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령에 비해서 지나치게 순진하게 대응하는 사례들을 보면 지능 문제를 의심하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나 여러 다큐 프로그램들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말은 지적 장애자랑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 사이 그 경계선에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현재 정신질환 진단편람인 DSM-5에서는 경계선 지능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실시하는 표준화된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으로는 풀스케일 IQ 70에서 79점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지적 장애랑 평균 하 사이의 급간이고요. 통계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12에서 14% 정도?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경계선 지능인 거죠. 현재 한국에서 경계선 지능은 장애로 분류되지는 않고요. 지적 능력은 경계선에 해당하지만 사회지능이 좋은 분들은 복잡도가 높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문제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우선 경계선 지능인의 어린 시절을 보면 대부분 이제 말이 늦었다, 혹은 인지 발달이 늦었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 단순한 걸 가르치려고 해도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줘야 되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미취학 시기, 유아기나 아동 초기 때는 보통의 아이들도 학습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능이 낮다라는 게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학령 초기 즈음으로 넘어가면 한글도 배워야 되고 숫자도 익혀야 되고 여러 상식적인 것들도 배워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자기 표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는 게 너무 더딘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리인 것 같고, 오늘 배웠는데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학습을 하게 되면 집중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ADHD와 구분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경우를 봐도 처음에는 ADHD를 의심해서 왔다가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학습의 양과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보통 아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데, 우선 초등 저학년 과정의 기초 개념은 어느 정도 따라가요. 근데 초등 고학년이 되면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제 응용을 하는 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감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습이 느릴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어서 부모님이 교육 제공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경우에는 지능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고요. 특히 언어 능력은 교육적인 효과가 정말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나 언어 표현 같은 것들은 늦되게 가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이가 어리다면 최대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꾸준하게 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계선 지능에서 염려가 되는 건 지능 자체뿐만이 아니라 단체에서의 적응이에요. 경계선 지능인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나 사고력이 늦되다 보니까 비유적인 말이나 농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대화하는 양상이 연령보단 어리다는 인상을 주기가 쉬운데, 그래서 몸놀이를 하면서 노는 어린 연령일 때는 괜찮지만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연령이 되면 우리가 흔히 눈치라고 하죠. 상대방의 의도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받아치는 게 잘 안 돼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많은 위험 요인을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기가 되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방어나 처리가 잘 안 돼요. 특히 타인의 호의, 친절에 취약한데 아무래도 성장하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을 하면 적절한 경계나 방어가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마음을 주고 신뢰를 표현하고 이런 면들이 범죄의 표적이 돼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를 가장하고 접근해서 성적인 도구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관계를 이어간다던가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단순 반복적인 직업에서는 기능적인 문제들이 크진 않겠지만 복잡하고 많은 맥락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 습득하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걸로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정신과에 내방하시는 성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보면 우울감, 불안감 이런 정서 증상 외에도 피해의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실 경계선 지능인은 비율로 보면 결코 적은 비율도 아니고 비율을 떠나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제도적인 도움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보통의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장면에서 배려받거나 이해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철이 없다, 생각이 없다, 둔하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이해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가족원들이 면밀히 관찰하고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인기를 앞두고 있을 때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접근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들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의심되는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 가족과 그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심플 심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